자, 우리 교육 전문지 이제 오늘부터 교육 정책 논술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교육 정책 논술 같은 경우에는 각 시도교육청에서 대부분 시험 이제 과목으로 다 등장을 하고 있죠. 자, 교육 정책 논술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교육 전문지 시험 중에서 교육 정책 논술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요즘에는 이제 컴퓨터로 작성하는 게 일반적으로 됐죠. 일반적으로 됐고, 그다음에 일반적은 우리가 논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는데, 논술도 사실은 약간의 어떤 제한적인 논술도 있고, 굉장히 개방적 논술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정책 논술이기 때문에 사실은 요 앞에 있는 요 교육정책에 대한 이해를 먼저 바탕으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정책 논술을 이제 공부할 때는 일단 주제는 큰 덩어리를 한 주씩 이제 학습을 합니다. 학습을 하지만 그 주제와 연관되어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 텍스트에도 물론 여러분들 교재가 있습니다. 교재 보면요. 교재 보시면은 교육정책 논술이 제2편으로 돼 있고, 교육정책 논술에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쭉 있거든요. 요것들은 이제 좀 살펴보시면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제 6번째 해당이 되는 다문화 관련 내용을 조금 볼 거예요. 볼 건데, 교육부에서 뭐 다문화 교육 지원 계획이 발표가 됐다. 그러면서 이제 교재 제가 실은 내용은 조금 공부를 좀 하셔야 되는 내용들을 좀 심어 놨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의 주제를 이제 학습을 하면, 물론 한 가지에 있는 주제는 내용을 많이 학습을 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시험에 출제되는 주제들은 상당히 좀 넓죠. 적어도 한 15가지 전후로는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많은 시간을 이것만 계속 얘기할 수가 없어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시험 보기 전에 실전 연습을 하는 것처럼 소위 어떤 특정 주제, 그중에서도 여러분들이 많이 접할 수 있는 주제보다는 접하기 조금 힘들었거나 이런 내용들을 좀 관심을 좀 가져줘야 되는데 하는 것들을 위주로 해서 먼저 크게 이제 학습을 합니다. 학습을 하면서 다른 내용들을 계속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때그때 여러분들이 좀 챙기시면서 뭐 교재 내용도 보시고, 그다음에 교재 외에 제가 이제 별도로 참고로 자료로 올려드리는 내용들이 있는데, 오늘 같이 이런 내용들을 좀 같이 보면서 이게 예를 들어서 오늘 뭐 다문화 교육 정책에 대해서 이제 학습을 하려고 해요. 그렇다면은 국가에서는 다문화 교육 정책의 기본 어떤 정책의 내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일단 우리가 알아야 되죠. 교육 정책 논술이기 때문에 정책에 대한 내용을 일단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되고 그거를 논술이라고 하는 형태로 이제 써내야 되기 때문에, 물론 시도교육청마다 시간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시험 이제 장에 가시면은 어떤 경우는 이제 최저 50분 정도의 시간 배정이 돼 있고, 물론 배점도 다 시도교육청마다 조금씩 다르죠. 그래서 시간이 최저 아마 50분서부터 이렇게 비교 분석을 해보면 가장 긴 경우가 이제 뭐 한 100분 정도까지 있는 경우도 있었지만은 대개 1시간 30분 이내에서 대개 막 그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평상시에 연습할 때는 60분을 기준으로 해서 연습을 하는 게 좋습니다. 60분을 기준으로 해서 적어도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10분 정도씩은 감안을 하시되, 한 1시간 정도에 우리가 써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되, 또 1시간이란 그 시간 자체가 길게 느껴지지는 않아요. 시험장에 가시면은 최근에는 뭐 어떤 특정 주제만 주고 써라 이런 것들은 사라졌죠. 특정한 주제, 즉 문제지가 한 페이지 정도 주어집니다. 대개 보면 간단한 어떤 내용이 있고 어떤 제한적인 사항까지 주어지죠. 그리고 참고 자료가 주어집니다. 이때 참고 자료가 좀 읽기 자료라고도 하죠. 그 읽기 자료가 뭐 적은 경우는 3페이지서부터 시작해서 많은 경우에는 7, 8페이지까지도 주어지는 경우가 있었답니다. 자, 그렇다면은 기본적으로 4, 5페이지 정도의 4 내지 5페이지 정도의 읽기 자료가 주어진다라고 가상을 하시고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저랑 이제 같이 학습을 하면서 처음에 이렇게 할 거예요. 처음에 일단은 논술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냥 일반적인 우리 옛날에 들어왔던 그런 논술, 특히 이제 여러분들 임용고시를 보셨을 때의 그런 논술도 조금 감안은 하셔야 돼요. 이렇게 써야 되는구나. 그 당시에 임용고시에서 논술이 이렇게 평가를 했었구나.
물론 그 이전 세대 같은 경우에는 논술이 없던 시절이 있어요. 근데 이제 2014년부터 교원 임용고시에도 이제 논술이 도입이 되고 한동안은 약간 제한적인 논술 형태로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즉 특정 어떤 그 문제를 이제 요구를 하죠. 이거를 써달라 해서 답안을 쓸 수 있는 게 좀 제한적이었어요. 제한적이면서 기본적인 어떤 논술의 형태를 취해달라라고 해서 내용 점수하고 소위 말하는 이제 형식 점수가 섞여서 나왔는데 최근에는 정말 논술다운 논술, 즉 오픈형으로 여러 가지의 어떤 해답을 요구하는 논술형의 형태로 이제 바뀌고 있죠. 당연히 이쪽 정책 논술 같은 경우에도 그냥 일반적인 논술에만 계속 파묻히면 안 되고요. 앞에 있는 이제 교육 정책을 좀 꼼꼼하게 내용을 좀 확인할 필요는 있어요. 확인을 한 다음에 자, 그다음에 국가에서 이 교육 정책에 대해서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요것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그거를 살펴보고 나서 여러분이 응시하고자 하는 지역의 같은 유형의 정책 기본 정책 내용을 보면서 같이 맥락적으로 어떤 게 달라지고 있는가를 살펴보시는 게 훨씬 유리하고 쓰기 좋습니다. 그냥 무조건 무턱대고 자기 시도만 보게 되면요. 나무만 보게 되고 쓸 가능성이 많아요.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숲을 보고 나무를 보고 또 다시 또 숲을 보고 나무를 보고 이런 어떤 과정을 거쳐서 뭔가 계속적으로 정교화시키는 게 여러분의 어떤 그 정책 논술에도 훨씬 더 유익한 어떤 그 점수를 가져다 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교육부에서 나오는 어떤 정책, 기본 정책의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살펴보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의 시도는 물론 이제 시도는 지역에 맞게끔 약간 여러 차례 조금씩 변형돼서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전반적인 어떤 사업 내용은 대동소이하고 통계 자료라든가 이제 물론 지역에 따른 어떤 여러 가지 특색들이 좀 있겠죠. 그거 외에는 거의 다 비슷하기 때문에 일단은 국가에서 나온 어떤 기본 정책의 내용들을 살펴보고 여러분들이 응시하는 지역에 소위 같은 내용이죠. 예를 들어 오늘처럼 다문화 교육을 하겠다. 그러면 이제 다문화 교육에 관련된 그 지역의 기본 계획을 살펴보면서 어떤 내용들이 달라지고 있는가. 사실은 큰 차이는 분명히 없을 거예요. 보시면은 좀 분석하기에 나름이지만은 그 지역에 해당되는 어떤 데이터들이 좀 달라지고 있고 지역에 해당하는 뭐 연구학교의 명칭이 나온다든가 이런 것들이 달라지지 전반적인 큰 틀은 사실은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논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기획안 작성할 때 세부 추진 계획을 작성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뭔가 논점을 흐리지 않으면서 논증을 하면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형태가 가장 일반적입니다. 논술 같은 경우는 뭐 찬반 논의형도 있고 뭐 독해형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문제 해결형이 있는데 대부분의 어떤 이 교육 정책 논술을 보면요. 문제 해결형이 가장 많습니다. 보면은 어떤 문제 상황이 주어지고 문제 상황을 보면서 그다음에 어떤 국가의 어떤 정책 자료를 줍니다. 국가의 정책 자료를 두고 요것들을 이제 소위 이제 읽기 자료죠. 읽기 자료를 보면서 분석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분석을 해서 여기에서 이제 본인의 어떤 경험이라든가 지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맥락적으로 보시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을 마련해 달라라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앞에 있는 교육 정책의 내용을 확인을 먼저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소위 강의 시간에 같이 할 수 있는 시간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별도의 내용들을 계속 또 보셔야 되고 또 제가 중간중간에 이 내용 말고 이런 각도로 좀 출제될 확률이 있습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계속 드릴 거예요, 강의 중에. 주제는 하나지만 이거와 관련해서 강의 중에 수도 없이 많이 는 주제도 있고 또 교재에 보면은 그동안 출제되어 있던 여러 가지 어떤 주제들을 다 좀 실어놨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은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일전에 기획안 강의 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는 주제들은 한 대여섯 개가 있어요. 늘 고민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교육 격차라든가 학교 폭력이라든가 뭐 어떤 인성 교육이라든가 뭐 민주시민 교육 이런 것들은 늘 생각해야 돼야 되는 것들이고 현안으로 떠오르는 것들이 있죠. 각종 이제 어떤 교육의 문제가 발생을 해서 특히 뭐 예를 들어
어떤 성 관련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면 성학대와 관련된 내용들 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고, 원격 수업으로 인해서 약간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면 원격 수업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 그리고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정도, 이런 것들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들이 또 대여섯 개가 있을 수가 있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것들이 이렇게 합쳐지게 되면 대개 10에서 15개 정도만 준비를 하게 되면 사실은 우리가 교육 전문지 시험 준비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고, 내용들 있죠. 요 앞에 있는 요 내용들을 우리가 평상시에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쓸 것인가를 조금 연습을 하게 되면 크게 어렵지 않게 써나갈 수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좀 생각하시면서 우리 이제 지금부터 좀 내용을 볼 텐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논술에 대한 내용들, 특히 교육 정책 논술을 우리가 써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논술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해서 가감점이 주어지고 있는지 요거를 우리가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교육정책 논술을 준비할 때 어떻게 준비를 하면 될까, 요것들을 좀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요. 교육정책 논술의 이해, 간단하게 논술 내용만 좀 보죠. 일단은 문제를 발견한, 저는 이제 논술에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 그 중에서 문제 해결형에 좀 약간 포커스를 두고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가장 출제 형태가 많이 나오는 형태이기도 하고, 교육 전문직 정책 논술도 그동안에 이제 시도를 분석을 해보면 이게 가장 많은 형태였어요. 뭐 찬반을 논의하거나 내지는 어떤 독해 형태를 통해서 뭔가를 이야기를 이끌어내는 이런 형태라기보다는 문제가 항상 나왔어요. 문제. 항상 문제를 주어지고, 문제가 어떤 상황이 주어지죠. 상황이 주어져서 여기에서 문제를 좀 발견을 해야 되는, 여기서 발견한다는 얘기는 결국 문제를 발견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자료로 주어집니다. 시험장에 가시면은 정책 자료가 이제 기본 자료로 주어집니다. 이거는 시도교육청 시험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국가정책 자료가 주어지는 경우들이 좀 많아요. 물론 이제 일부가 주어지죠. 일부가 주어지고 그 다음에 현재 어떤 문제점을 적시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뭐 신문의 기사도 있을 수 있고 어떤 그 정책 전문가의 어떤 텍스트 내용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주어져서 4, 5페이지 정도의 분량의 어떤 내용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본인이 60시간이든 뭐 80시간, 90시간이든 시간이 주어져도 일정한 시간, 즉 한 15분 전후는 좀 뭔가 읽고 분석을 하고 나서 이제 서론 부분을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해요. 서론 부분을 갖다 좀 작성하다 보면 어느새 30분 정도가 흘러갈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저희 뭐 초조하고 이제 긴장감이 느껴지죠. 그리고 더군다나 최근에는 이제 수기로 작성을 하는 형태에서 이제 소위 컴퓨터로 워드 작성을 하는 변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옆 사람들이 뭐 자료를 받자마자 바로 이제 치기 시작을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보면 그러다 보면은 왠지 더 긴장이 됩니다. 옆에서 소리가 탁탁탁탁탁 쳐내려가면 나는 아직 읽고 분석도 안 됐는데 다른 사람들은 벌써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한테 전혀 위축을 느낄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은 시험 이 자체가 평상시에 물론 이제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어떤 주제가 나와도 나는 이 주제를 내가 평상시에 학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일단 쳐내려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실제 주어진 문제를 분석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 주어진 문제를 분석을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분석을 안 하시고 그냥 들어가요. 이 주제가 나오면 내가 이 주제 아는 게 많으니까 그냥 써내려갈래 하는데 사실은 그건 출제자의 의도를 벗어나는 일이 생기는 거죠. 치밀하게 관찰을 먼저 하고, 그러니까 문제를 발견하고 문제의식을 가지고 대상에 대해서 관찰을 해야 된다라고 하죠. 그거는 읽기 자료가 주어지게 되면 읽기 자료를 일단 꼼꼼하게 보셔야 돼요. 보셔야 되고 선입견이나 주관적 판단을 배제해야 되죠. 본인이 가지고 있던 생각을 그냥 바로 쳐내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냥 글을 써 내려가요. 그렇게 되면 잘못하면 요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그냥 계속 문제를 분석하지 않고 나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죠. 자, 합리적인 문제 이해, 문제를 발견하고 거기에 따라서 해결해 나가야 된다. 뭐 이런 거, 요거를 항상 생각해 줘야 돼. 우리가 기획안 공부할 때랑 마찬가지로 뭔가 이렇게 프로블렘이 발견이 되든지 발견이 안 되면은 거기에서 문제점을 뭔가 도출을 하든지, 도출이 안 된다. 그럴 경우에는 문제점을
규정화하는 연습도 좀 해야 됩니다. 요게 문제일 것 같다. 내지는 수치상으로 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자그마한 어떤 변화를 포착을 하고 여기서 내가 문제점을 찾겠다라고 이제 스스로 규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소위 이제 솔루션, 이 해결책을 이제 모색해 나가는 거죠. 여기까지가 이제 주로 정책 논술이 진행이 됩니다. 기획안 작성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깊이 세부 추진 계획이라고 해서 예산이라든가 뭐 일정이라든가 조직을 또 어떻게 짤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구체화되는 방안도 다시 고려를 해 봐야 되지만은 사실 정책 논술 같은 경우에는 분량 자체가 2페이지를 넘어가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렇게 각 시도교육청을 다 분석을 해보면 일단은 시간 자체가 60분을 전후로 해서 60분을 길게는 뭐 1시간 뭐 한 20분까지도 가기도 하는데 적게는 50분 이내에는 별로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60분을 전후로 해서 읽기 자료를 읽고 나서 써야 된다면은 논술이 뭐 3페이지, 4페이지 갈 수는 없어요, 보면은. 그렇다고 1페이지에 작성하는 거는 또 거의 들어본 적이 없죠. 그래서 물론 이제 시험장에 가시면은 뭐 분량의 제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다 하겠죠. 거기에 맞게끔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가장 일반적으로 준비할 때 보면 2페이지 정도, A4로 2페이지 정도를 어느 정도 좀 가득 채울 정도의 어떤 준비는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서론이라든가 서론이 이제 크게 한 덩어리가 있으면은 서론이 뭐 예를 들어 우리가 생각할 때 뭐 한 6줄 전후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결론도 한 6줄 전후로 준비가 된다면 그럼 본론이 1페이지 반 정도는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 1페이지 반이라면은 적어도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적어도 3개 정도는 있어야겠다. 2개 가지고 끌어내기는 좀 너무 좀 길지 않겠는가. 2개 정도로 한다면은 큰 대주제가 있어야 되고 또 다시 중주제나 하위 주제가 또 생겨야 된다는 얘기인데 굉장히 복잡해져요. 그래서 적어도 내가 하고자 하는 어떤 문제 해결, 이 해결책은 물론 여기를 문제를 꼼꼼하게 발견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원인을 찾아낼 수가 있겠죠. 그럼 그 원인은 분명히 한 가지의 측면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를 적어도 2~3가지의 어떤 관점이나 각도에서 바라보면서 이 솔루션을 내가 이야기를 하겠다. 이 정도 선에서만 나가도 논술로서는 충분히 준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종합적인 사고 과정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 종합적이라는 것은 문제에 이 소위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할 때 이 문제점이 여기 있으면 이 문제점을 하나의 어떤 각도에서만 볼 게 아니라 다른 다양한 각도에서도 바라보면서 이거를 해결책을 찾아보려는 노력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셔야 우리가 논술에서 조금 더 좋은 어떤 그 가산점을 받을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말하는 종합적인 사고라는 게 뭐 인간, 사회, 자연 뭐 이런 것 등등이 있다고 하는데 교육 정책을 얘기할 때는 그러면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생의 관점에서, 교사의 관점에서, 뭐 학부모의 관점에서라든가 또는 지역사회, 또 교육당국, 뭐 국가적인 관점 이런 것들을 상호 유기적인 맥락 속에서 뭔가 파악을 해서 해결을 하는 노력을 제안을 제시하고 이런 종합적인 각도에서 뭔가 모색해 보려는 노력들이 있죠. 이런 노력들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해요. 우리가 기획안 작성할 때는 거의 유사한 형태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여건 또 어떤 조건하고 연결을 져서 뭔가 해결을 해보겠다.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제 논술은 논의 과정이 뭐 주관적이 아니라 객관적인 결과를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종합적 사고를 필요로 한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보면 가장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이 문제를 다각도로 살펴봐서 결국에는 우리가 솔루션을 좀 해결 방안을 뭔가 모색해 나가는 것을 소위 논술이라 얘기하는데 이때 이 다각도로 분석을 할 때는 원인이 있어야 되고 내가 하려는 이 주장이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근거가 없으면은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사상 이제 누각이라고 할 정도로 뭔가 내가 이야기를 주장을 했으면은 뭔가 주장을 하게 되죠. 내가 어떤 주장을 하게 되면 이 주장을 소위 이제 받쳐줄 수 있는 이제 근거가 있어야겠죠. 이 근거는 하나가 될 수도 있고 둘이 될 수도 있지만은 확실한 근거가 있고 그 다음에 실천 사례가 있으면 좋겠죠. 이 근거 다음에 이제 실천 사례 또는 실천 방안이라고도 하죠. 실천 방안이 하나가 될 수도 있고 2개가 될 수도 있고 또 3개가 될 수도 있겠죠. 이거는
해답은 없는 거지만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현장에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라고 해서 제안을 하시는 내용들이 있어야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어떤 형태로 나가면서 마지막에 한 번 더 나는 그러면 그래서 이렇게 주장을 한다라는 요 내용을 가지고 요게 이제 한 덩어리가 되겠죠. 요런 주장이 적어도 한 3개 정도 다각도로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2~3개 정도는 생각하고 계셔야 되는데 분량상으로 볼 때는 3가지 각도로 생각하시는 게 가장 현명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보면. 자, 그래서 이제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제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논증이죠. 논술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논증을 생각하는 겁니다. 논거를 이용해서 필자의 주장이나 견해, 의견 등이 타당한가를 입증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얘기했던 이 주장이 물론 이제 정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 내 주장이 논리적으로 정당하다 이거를 해 나가는 과정이 논술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우리가 이제 이따 정책 자료를 좀 읽어볼 텐데 거기에서 보면은 찾아내면 됩니다. 읽기 자료를 읽어보고 똑같이 하는 거는 의미가 없고 읽기 자료를 읽어보고 거기에서 뭔가 내가 하고자 하는 주장을 한번 밑줄을 긋고 한번 찾아본 다음에 나만의 언어로 한번 다시 한번 써보고 그럼 이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을까를 읽기 자료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이거를 뭐 본인이 머릿속에 생각해내고 하는 것보다는 그 시험장에 들어가셔서 시험장에서 주어지는 자료를 분석해서 쓰는 게 가장 현명하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없지만 논증하는 과정을 통해서 좋은 논술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논술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이 소위 증거가 될 만한 거 있죠. 이거를 찾아내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이 논리적인 이유나 증거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적절하게 사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일단은 뭐 논술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가장 기본. 저는 이제 문제 해결 과정만 얘기합니다. 문제가 없으면은 뭔가 논술로서의 가치가 좀 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그 주장이라서 문제를 해결한다. 그래서 이제 어떤 상황이 분명히 주어질 거예요. 문제 상황에 대한 어떤 판단을 해야 되는데 시험장에 가시면은 분명히 1페이지짜리 하나에 보면은 간단한 상황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어떤 상황, 특히 학교가 처한 상황이라든가 어떤 지역이 처한 상황을 간단하게 이제 기술을 합니다. 기술을 하고 여기에 따라서 이제 소위 논술을 해야 되는데 제한점이 몇 가지가 이제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 장짜리에 소위 문제지가 있습니다. 문제지를 보고 이 문제지와 그 다음에 읽기 자료, 즉 참고 자료 같은 것들이 주어집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기 있는 것들을 봐서 참고하면서 지금 문제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참고 자료를 통해서 논술을 해달라는 거기 때문에 이 상황을 언급이 안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문제 상황에 대해서 뭔가 판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현실적이고 해야겠죠. 보편 타당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보편 타당해야 된다. 그래서 누구나 다 읽어봐도 그래 이런 상황에서는 그래 이런 어떤 대처 방법 이런 대안이 괜찮을 것 같아라고 해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좀 써 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자, 논술은 어찌됐건 뭐 논과 술의 세계다. 주어진 과제를 논리적인 과정을 통해서 해결하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논리적인 사고, 종합적인 판단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형식적이지만은 글쓰기의 원리를 좀 따라야겠죠. 적절하게 논거를 바탕으로 해서 설득력 있게 주장을 펴야 하는 글이기 때문에 정서적인 글, 뭐 이렇게 어떤 호소적인 거. 물론 이제 상대방을 설득할 때는 이런 어떤 그 논리성보다는 감정에 호소하는 게 더 좋은 거죠, 사실은. 상대방을 설득하려면. 그렇지만 이 논술 과정을 또 가만히 비교해 보면 상대방을 논술하는 특성은 가지고 있으나 그게 목적은 되지 않아요. 그렇게 된다면은 굳이 이렇게 소위 논술을 할 필요가 없어요. 감정에 호소하는 듯한 어떤 표현들이 들어가면 더 그게 상대방을 설득하겠죠. 그래서 어떤 그 자기가 하는 어떤 주장에 대해서 논거를 바탕으로 해서 논리적 과정을 통해서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뭐 일관성도 있어야 되고 명료성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논술에 적합한 문장 전개 방식이 요구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전이죠. 예전에 교육부에서 기획안하고 정책 논술 이렇게 시험이 있을 때 기획안은 주로 이제 기획안을 많이 다루는 부서의 장이 소위 평가들을 한 적이 있었고 논술은 또 이제 그쪽 계통에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뭐 대학의 교수가 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 이제 전문직 중에서도 일정 그쪽 분야에 좀 종사를 좀 하셨던 분들이 주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논술다운 거를 점수를 할 수밖에 없어요. 내용을 가지고 내용 점수가 별도로 더 있긴 하지만은 현재 이제 교원 임용 같은 경우에는 내용을 한 70% 전후로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묻고자 하는 그 질문이 있으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먼저 체크를 해요. 이게 내용 점수라는 게 있는데 사실 이 교육 전문직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내용 점수가 있죠. 더 많을 거예요. 내용 점수가 있지만은 형식적이고 논리적인 측면에도 점수가 일정 부분 부여가 되고 있어서 여기서 점수를 잃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형식적이고 즉 논술에 적합한 문장 전개 방식은 일단은 해줘야 돼. 남들도 다 하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 가져가고 내용은 내용대로 우리가 이제 학습을 통해서 요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미리 확인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논술을 위해 갖춰야 할 조건이 뭐 몇 가지가 있었죠.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 논리적인 사고가 있어야겠죠. 당연히 논리적인 사고, 논리적 규칙에 적합하면서 오류가 없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언어 자체의 뭐 논리, 형식 논리 뭐 이런 것들은 뭐 여러분들이 스스로 평상시에 좀 책을 읽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들이라서 일단 그래 가장 중요한 이유, 근거 이런 거 따져 묻는 거 있죠. 이런 것들을 좀 평상시에 많이 해야겠다. 뭐 기본 계획들을 읽어보면서 과연 이게 국가에서 하고자 하는 이 주장이죠. 일종의 기획에서 나온 기본 계획들을 보면 국가나 교육청에서 나온 것들을 그냥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거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 이런 것들 도대체 이거는 어디에서 근거가 두고 이런 어떤 사업들을 하고자 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한 번씩 꼼꼼히 따져보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논리적 사고를 기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보면 그래서 내용을 뭐 정확하게 이해하자, 뭐 타당하다, 창의적 사고 있어야 되는 거 뭐 당연한 거겠죠. 효과적으로 논술문 작성하기 위해서는 창의적 사고가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는 뭐 당연한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또 유행어라든가 신조어라든가 뭐 글의 형식을 무시한다든가 튀는 발언 이런 것들을 지나치게 많이 쓰게 되면 오히려 감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논술에서의 창의성이라는 건 뭐 내용이라든가 구도, 전개하는 방식, 문장력, 어휘력 이런 것들 통해서 종합적으로 드러날 수 있게끔 우리가 작성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리고 비판적 사고가 필요합니다. 항상 의문을 갖고 뭔가 지금 하는 이런 좀 있으면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다문화 교육 정책의 기본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각 시도 교육청이 아마 다 비슷한 내용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국가에서 나온 다문화 기본 정책을 보면서 이런 내용들이 현장에서는 어떻게 좀 받아들이고 있는가. 물론 어떤 학교는 우리는 다문화 학생이 전혀 없기 때문에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다문화 교육이라는 거 항상 시험 문제 주제 안에 10개 정도의 주제 안에 늘 들어가 있던 내용이에요. 들어가 있어서 언제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어떤 식으로 나올지. 다문화만 콕 집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지금의 원격 교육으로 인해서 교육 격차가 벌어졌다. 자, 주제는 가만히 봤더니 그런 것 같아. 원격 교육으로 인한 교육 격차 문제인 것 같은데 자, 그러면 교육 격차로 피해를 많이 입은 그 대상자가 누구냐라고 이제 상황을 봤더니 그 안에는 물론 교육 취약계층들이 있겠죠. 교육의 취약계층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구나. 그래서 이 아이들이 대단히 큰 피해를 받고 있구나. 그래서 격차가 벌어졌는데 자, 그러면은 이 아이들은 전반적으로 매년 숫자는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전체적인 학생 수는 점점 학령 인구는 감소를 하고 있는데 자, 이 애들에 대한 대책이 없으면은 언젠가는 이게 사회 문제가 될 가능성도 있겠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비판적인 사고도 있어야 되고 여기서 말하는 배경 지식이라는 게 뭐 일단 알아야 했을 거 아닙니까? 알아야 했기 때문에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학습을 하되 이거와 관련성이 있는 주제들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여러 번 읽어보셔야 된다는 거죠. 물론 우리 교재에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몇 페이지입니까? 이제 우리 부록에 보면 간단하게 이제 주요 교육 정책 정리를 좀 해놨거든요. 여기에서 보시면은 318쪽이네요. 318쪽에 보시면 다문화 교육 지원이라고 있어요. 318쪽에 다문화 교육 지원해 가지고 여기에서도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한번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이런 내용들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는 거죠. 이것도 한번 나중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그래서 일단은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있어야 되죠. 평소에 뭐 독서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뭐 물론 당연히 알게 되지만 교육정책 논술이기 때문에요. 가장 좋은 거는 교육정책 기본 계획들을 꼼꼼하게 읽어보실 필요는 있는 겁니다. 당연히 읽고 있어야 돼요. 그래 기획안도 준비가 되고 정책 논술도 준비가 일단 되는 건데 그거를 논술답게 써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논술답게. 그래서 뭐 추론의 과정이다. 그래서 뭐 2개 이상의 면제, 논증이라고 하는 거는 2개 이상의 명제가 일정한 논리에 따라서 뭐 주장을 제시하는 것이며 결론을 뒷받침하는 그런 명제인 전제로부터 궁극적으로 주장하는 명제인 결론을 도충하는 과정이 논증이다. 그래서 사실은 논증을 해나가는 과정은 마치 그 연구자가 논문, 연구를 해나가는 과정이랑 비슷하다는 얘기를 할 정도로 비슷한 과정을 거쳐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논거가 객관적이면서도 결론 도출에 타당한가 이런 거를 분석하는 게 논술 정복의 길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연구자가 연구하듯이 나가는 그런 걸 우리가 좀 참고로만 하면 되겠죠. 논리적인 서술이 필요하죠. 논리적인 서술. 주제가 있어야 되고 문제점을 파악하고 나서 그리고 이제 이런 거예요. 보면은 서론, 본론, 결론의 순으로 체계적으로 작성해야 된다. 사실은 기획안이나 정책 논술, 우리 지금 정책 논술이기 때문에 결론부터 이야기하는 게 가장 낫기는 해요. 그래서 뭐 우리가 그걸 뭐 두괄식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두괄식이 아니라 중간에 이야기를 하는 중괄식도 있고 맨 마지막에 본인의 주장을 얘기하는 미괄식도 있는데 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장단점이 있는데 우리가 전통적으로 해왔던 방식이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부분의 어떤 그 인식 체계가 돼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하는 형식을 또 선호해요. 논술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체계적으로 좀 작성을 해야 되고 일관성 유지하라는 말이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하나의 논점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논제를 해결하는 과정 내지 일관성을 거쳐야 되는데 서론에서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하고 본론에서 본인의 주장이 엇나가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무슨 얘기하는 거지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게 일관성 있게 계속적으로 같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해줘야 되죠. 개요 작성 연습을 좀 할 텐데요. 우리 1시간 정도. 개요 작성 간단하게 한 줄을 한 문장으로 싹 쓰는 연습이 제일 중요하긴 해요. 근데 한 줄 작성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어려워서 사실상 그냥 가장 중요한 키워드만 하나, 2개씩만 한번 그 써보는 연습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단어만 써놔도 나중에 시험장에 가서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제 뭐 펜으로 연습을 먼저 하죠. 펜으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워드 작성은 이제 좀 집에서 천천히 하셔야 됩니다. 그거를 보면서 천천히 이제 문장을 만들어 가는 거죠. 그래서 천천히 작성을 하고 2페이지 정도의 분량을 좀 어느 정도 적절히 확보를 하면서 내가 다 쓰고 나서 내가 했던 걸 다시 좀 읽어봐야겠죠. 읽어봐서 어색함은 없는지 이게 다른 사람한테 한번 들려줬을 때 괜찮은지를 연습을 하셔가지고 한 15가지 주제 정도를 가지고 계시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주제는 제가 이제 우리 교재도 그동안 출제되어 있던 주제들을 쭉 적어놨어요. 적어놨지만은 또 말씀을 또 드리겠지만은 한 15가지 정도 그 중에서 5개 정도는 소위 우리가 늘 언제 어디서나 생각해야 되는 그런 주제들 있잖아요. 안전 건강이라든가 민주시민이라든가 뭐 인성교육이라든가 학교폭력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교육 과정을 재구성한다는 거 이런 문제들이 있고 또 이제 현재의 어떤 현안으로 떠오르는 것들이 있어요. 교육 격차 문제, 원격 교육 문제, 뭐 성학대 문제 등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또 현재 현안으로 떠오르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도 또 한 일정 부분 가지고 있어야겠죠. 자, 이것들을 합쳐서 10개에서 15개 정도만 우리가 연습을 좀 하시고 계시면 그리고 더 많이 한다는 건 또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한 15개 정도 이내 또는 이후 요 정도만 준비를 하신 다음에 계속적으로 읽으면서 자기만의 어떤 주장의 틀, 프레임을 만들어 가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면. 그래서 이제 서론에서는 문제제기 방향이 뭔가 적합하고 설득력이 있어서 반드시 논제를 논의해야 될 소위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죠. 필요성,
심각성을 느끼게 하는가를 점검하는 게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서론에서 연습을 할 때 보면 이런 것들을 먼저 해야 돼요. 한 6, 7줄 정도는 작성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이 필요성, 심각성들을 느끼게 하려면 먼저 문제가 뭔지를 알아야겠죠. 정확하게 문제를 찾아내야 되죠. 이러이러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좀 이야기를 해주고, 자, 그래서 굉장히 우리는 예전부터 이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느냐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기록, 이제 뭐 교육이라든가 대비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해진다 이거야. 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시급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다. 모색해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서론 부분을 좀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6 내지 7 정도의 어떤 분량 정도는 충분히 확보가 되면서 서론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본론에 가서는 이제 자기의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주장이죠. 주장이 일단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논거, 이유, 요거를 빠뜨리면 절대 안 되겠죠. 이런 것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꼭 들어가야 됩니다. 마지막에 뭐 전망이나 재원 같은 경우에는 결론에서 이야기를 해도 되고, 아니면은 본인이 주장했던 내용의 맨 마지막 줄 정도에 그래서 이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처음에 주장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적절하게 이제 소위 근거를 제시하겠죠. 근거가 하나가 될지 두 개가 될지. 그 다음에 이제 소위 실천 사례 또는 실천 방안이 뭐 한 개, 두 개가 되고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전망이나 재원이 마지막에 전망이나 재원이라기보다는 이 주장에 대한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건데, 이때 이제 소위 이제 재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비슷한 내용이 한 번 더 들어가게 되죠. 이렇게 해서 하나의 어떤 이 덩어리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소위 일정 분량만큼 내용이 이제 진행이 되죠. 이거는 서론에서 했던 어떤 이야기죠. 요거를 해결하는데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가 진행이 돼야 되는 요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자, 논술 평가는 일단 이제 평가는 이렇게 하죠.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얘기하는 게 요 내용이에요, 내용.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논술에서의 평가의 한 70% 전후는 일단 내용이 들어가야 돼요. 어떤 내용? 그러니까 그 내용은 뭐냐면 문제를 파악을 했느냐, 문제 파악을 했느냐, 사실을 이해했느냐. 그래서 이제 문제 파악은요, 우리 기획안에서 하는 실태 분석이라는 게 있죠. 그 마찬가지예요. 실태를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있느냐. 즉, 상황이 주어진 읽기 자료가 주어진다고 했죠. 그 읽기 자료를 참고 자료를 통해서 문제에서 제기하는 그 상황이 있죠. 그 상황을 잘 이해를 하고 있느냐. 그 다음에 거기에 맞게끔 이제 적절하게 해결 능력이 있는지, 논지가 적절한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용 영역 점수가 부여가 됩니다. 이런 것도 꼭 알고 계셔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두 가지가 들어가죠. 논리 영역하고 표현 영역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요거는 요즘 논술의 기본인데요. 이런 거예요. 한 20, 30% 정도가 요렇게 분류가 돼요. 논리 영역, 논술이기 때문에 논의가 일관성이 있는지, 논고 제시가 정확한지, 논증 방식이 타당한지를 점수를 하죠. 논술 시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표현, 어휘가 정확하냐, 풍부하냐, 똑같은 말을 계속 쓰고 있으면은 오히려 어휘가 정확하지 않다라고 해요. 확대 하는 게 아니라 확대했으면 강화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뭐 발전이 된다든가 뭔가 다른 용어로 좀 써줘야겠죠. 그리고 방향성을 잘못 가져가면은 이게 잘못돼요. 문장의 정확성, 효율성, 글의 단위성, 유기성. 우리 왜 예전에 보면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어떤 분이 이렇게 쓴 적이 있죠. 학교 폭력을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는 그 학교 폭력에 대해서 이 다음에 단어를 쓰면 방향성이 확 드러나는데, 학교 폭력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라고 이제 본인의 주장을 해야 되는데, 학교 폭력은 없애는 게 좋겠죠. 아예 없어지는 게 우리의 목표잖아요. 학교 폭력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학교 폭력은 아예 없애는 게 좋아. 그러면 학교 폭력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뭐라고 써요? 아예 근절이라는 표현을 써도 되죠. 근절 방안 이렇게 해도 큰 무리가 없이 나갈 수 있는데, 예전에 이제 사교육비를 가지고 시험 문제가 낸 적이 있었는데, 사교육비를 어떻게 하면 된다는 거냐 했더니 어떤 분이 이 다음에 자기의 주장이 들어가 있는 그 단어 문구를 잘못 선택을 하게 되면 목표로서의 설정이 뭔가 잘못됐다라고 보는 거죠. 사교육비는 어때요? 우리가 생각할 때 완전히 없앨 수가 있나요? 사교육비 근절이라는 표현이 어떻게 적절한가요? 사교육비를 근절하는 것 자체는 좀 어렵지 않나요? 우리나라
언제서부터죠? 사교육비가 한번 그 한국 교육사를 보면 고려시대 때 경당이라는 것도 있는데 경당에서 돈을 냈는지 안 냈는지는 아직 그 정확한 사료는 없기 때문에 모르지만 돈을 안 받고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고려시대 때 서당, 조선시대 때 서당, 뭐 조선시대 때 서원이라는 것도 있잖아. 다 일종의 교육기관인데 자 거기에 들어갈 때 돈을 냈을까 안 냈을까? 지금으로 생각하면 뭔가 뭘 냈을 것 같아요. 예전에 뭘 드라마도 보니까 조선시대 때 그 우리 신사임당이 그 소위 아들이죠. 이를 데리고 서당에 어렸을 적에 서당 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서당에다 뭘 내야 되는데 안 내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자 그렇다면 무언가를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학원비 같은 걸 냈어야 아마 움직였을 거예요. 그 오래된 역사를 있는데 이걸 근절이라는 표현을 대면 이게 맞을까? 그게 목표가 될까? 사교육비는 경감이라고 써야 오히려 낫겠죠. 낮추는 노력을 하는 게 낫지 없앨 수는 없죠. 무슨 여기가 사회주의 국가, 뭐 공산주의 국가도 아닌데 이걸 완전히 그냥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보면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떨어뜨릴 수 있을까? 그래서 요 단어 하나를 정확하게 쓰지 않으면 감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요걸 꼭 좀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교육 정책의 그 논술 작성이죠. 일단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어법에 맞아야 되고 지면을 최대한 이용해야 됩니다. 만약에 3페이지가 주어지면 3페이지 다 쓰는 게 좋죠. 그때는 또 적절하게 평상시에 연습하던 것처럼 본인이 주장했던 거를 조금 더 풍부하게 논거도 제시하고 실천 사례 방안을 조금 더 제시하는 거죠. 하나를 제시했으면 두 개를 제시하고 두 개를 제시했으면 세 개를 제시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전망이나 재현까지도 해서 조금 더 분량을 좀 이렇게 그렇다고 가지수만 계속 늘리면 안 되고 하나의 주장을 탄탄하게 뒷받침하는 내용으로 가져갈 수 있게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이 페이지를 넘어가는 경우는 많이 없더라는 거죠. 각 시도교육청의 논술, 정책 논술을 보면 아무리 정책 논술을 본인이 공부해서 좋은 대안이라는 것도 해도 논술을 너무 구체적으로 막 그 일정 짜고 이러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쪽을 넘어가는 경우는 많이 없어요. 만약에 넘어간다면 3쪽 정도 있을 수 있다.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주장에 대한 논거라든가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어떤 실천 방안, 재현이나 전망 같은 경우에를 조금 더 풍부하게 써나가는 연습을 좀 하시면 되겠죠. 짜임새 있게 구성하고 명료하고 타당성, 일관성 있게 서술해야 되죠. 배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량도 이제 점수 들어갑니다. 2쪽 이내로 작성해달라. 3쪽 이내로 작성해달라. 예를 들어서 이제 시험장에 갔더니 제한점이 주어졌더니 나는 뭐 한쪽만 했다. 자, 이거 한쪽만 했다고 틀리진 않아요. 틀리진 않는데 분량을 다 채워주는 게 좋죠. 우리가 면접 시험에 가도 일정한 시간이 있으면 그 시간을 좀 어느 정도 다 확보할 정도로 본인이 그 이야기하고 싶었던 얘기를 하셔야 되는 게 좋죠. 근데 이거를 지나치게 좀 짧게 끝나게 되면 이 사람이 할 얘기가 너무 없거나 빈약하지 않겠는가 이런 어떤 평가를 받을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량이라든가 작성법, 논리적인 체계성, 그 다음에 논술의 내용이 논점이 1, 2, 3가 있으면 그 1, 2, 3가 하나하나 다 배점이 예시가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고자 하는 얘기, 오늘 같은 경우 한번 연습을 다문화 교육으로 할 텐데 다문화 교육이 있으면 본인이 무엇을 주장하는지에 대해서 문제점이 뭔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를 세 가지 정도 추려내는 연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은 논술문, 나쁜 논술문 있죠? 일단은 감상적으로 쓰면 안 되겠습니다. 의문문, 권유문 이런 거, 그다음에 저속한 용어, 저널리 당연히 안 되겠죠. 외국어 많이 쓰는 거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사적인 경험 있죠. 내가 생각할 때는 내 생각으로는 이런 표현 별로 좋지 않아요. 긴 문장으로 문장은 짧을수록 좋은 거죠. 문장이 지나치게 길어지게 되면 무엇 뭐 하고 그리고 뭐뭐 하고 하면서 문장이 막 두 줄, 세 줄 넘어가는 순간 글이 굉장히 혼돈스럽기도 하고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명료하지가 않아서 감점받을 확률이 큽니다. 나열식 전개 방식도 별로 좋지 않아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가 아니라 내가 생각할 때는 두 가지 관점으로 갈 수 있는데 첫째 이렇게 관점이 있고 둘째 이러이러한 관점이 있더라라고 하면서 뭔가 체계성 있게 전수를 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교육정책 논술은 8단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하는 논술이랑 똑같습니다. 논제 분석을 해야 되고 주제문을 작성해야 되죠. 이때 주장하고자 하는 본인이 주장하고자 하는 게 뭔가 이거는 우리 그 기본 계획에 보면 비전이라든가 목표가 나와 있거든요. 이거를 가만히 보시면 여기서 뭔가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어요. 재료 정리하고 개요 작성하고 서론, 본론, 결론을 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글을 다듬는 이런 과정인데
대개 보면은 5분 내지 10분 정도의 시간이 확보될 정도가 되면 딱 좋죠. 다시 한번 다 쓴 글을 읽고 가면서 잘못된 부분을 고칠 수가 있죠. 예전에는 막 이렇게 걷는데 지금은 워드이기 때문에 쭉쭉쭉 가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되기 때문에 5분 내지 10분 정도의 시간을 둘 정도로 하려면 사실 빠르게 작성해야 돼요. 이게 속도 테스트입니다. 왜냐하면 읽기 자료를 받고 읽고 분석한 이후에 시작하고 서론 부분 쓰다 보면은 잘못하면 25분까지도 흘러가 버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작성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평가 내용만 간단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모 교육청에서는 이렇게 정책 논술을 이렇게 합니다. 뭐 교육관 정책 추진 능력, 기획력, 판단력, 위기 대처 능력, 뭐 문제 해결력 이런 것들을 검증하기 위해서 케이스 문제를 과제 중심 문화 이게 일반적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주어져 어떤 케이스에서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참고 자료가 주어진다라고 했죠. 이런 패턴이 일반적입니다. 이러면서 전문성, 행정 능력 평가하겠다. 거기다가 자신의 교육 철학, 창의적인 생각, 의견을 기술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겠다. 이게 일반적인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시도 같은 경우는 이제 교육정책, 뭐 기획안에서 세 문항인데 평가 시간은 교육정책 분야가 두 문항 100분이다. 아, 이 얘기는 결국 교육정책에 관련된 논술이 두 문항인데 한 문항당 시간을 그러면 50분씩 가지면 되는 거예요. 가만히 봤더니 50분씩 하고 기획안은 60분 하겠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어느 시도나 40% 미만 득점을 하게 되면 과락 처리하는 건 대부분 다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100점 만점에 40점 미만으로 간다는 거는요. 내용도 많이 틀리고 전반적인 형식도 맞지 않는 경우는 40점까지 가는 경우가 있어요. 다른 거 다 잘 맞았는데 요거 하나가 40점 미만으로 떨어지게 되면 과락입니다. 그거 중요하죠. 대부분 요즘에는 이렇게 컴퓨터로 작성하는 거 그리고 양식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양식 건드리지 않고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쓸 수 있는 게 좀 정해져 있죠. 또 다른 교육청에서는 또 이렇게 돼 있죠. 여기에 나오는 이 땡땡은 자기 시도교육청 얘기하는 겁니다. 교육정책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 창의적으로 할 수 있느냐. 90분간 하겠다. 아, 90분이죠. 7, 8, 9, 1시간 한 30분 정도 되겠죠. 최대의 시간을 주는 거라 혹시 이런 교육청에서는 조금 더 페이지 한 페이지 정도는 더 줄 수는 있어요. 더 줄 수는 있지만 마찬가지로 굉장히 참고 자료를 통해서 하는 것들이 쉽지 않습니다. 또 마찬가지죠. 다른 시도교육청에서는 이렇게 땡땡 교육의 방향, 정책 및 시책, 수업 개선, 평가 개선, 지원 능력. 그러니까 결국은 교육청에서 어떻게 지원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최근에 좀 바뀌었습니다. 내용이. 저도 이제 최근 이제 확인을 해봤더니 어떻게 바뀌었는가 좀 이렇게 확인을 해봤습니다. 봤더니 이렇게 바뀌었어요. 마찬가지예요. 결국에는 정책을 기본적으로 요 정책에 대한 이해를 해야겠죠. 정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먼저 하겠다. 정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문제점, 제일 중요한 마찬가지죠.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문제점, 그 다음에 뭐 여건은 잘 마련해 줘야겠죠. 그 다음에 실태 분석, 우리가 늘 얘기 나오는 것들이에요. 실태 분석 이런 걸 통해서 새롭게 대안을 제시를 하고 있느냐. 근데 이 대안 제시가 중요하긴 하지만은 여기 있는 내용들을 다 하고 난 이후에 대안을 제시를 하고 있느냐 이걸 평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자료를 잘 보고 분석하고 나서 대안을 제시를 해야 되지 그냥 본인이 생각했던 여러 가지 방안들을 그냥 쏟아내게 되면 그거는 출제자의 의도랑 벗어나는 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어떤 교육의 제도, 그 다음에 뭐 정책, 뭐 사회 현상 이런 것들의 이해를 바탕으로 하겠다. 마찬가지예요. 대부분 현재 교육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교육적으로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교육적인 해석도 물어보겠다고 해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교육적인 해석 이런 그 다음에 비판 능력이 있는지 뭐 비판 이런 거를 통해서 자신의 주장을 잘 펼치고 있는지 그 같은 얘기긴 해요. 같은 얘기인데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하겠다라고 올해부터 또 바뀌었습니다. 시도마다 매년 똑같지는 않습니다. 일정 부분 똑같이 가다가 약간씩 변화를 줄 수는 있죠. 줄 수는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이해를 하셔야 되고 또 어디에서는 뭐 시간을 이렇게 50분을 하는 경우도 있죠. 가장 적으면 50분, 긴 경우에는 1시간 30분도 있는데 가만히 이제 시도교육청의 정책 논술을 분석해 보면 일단은 여러분들 교육 정책에 대한 일단 기본적인 학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
이런 학습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찾아내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해결책을 모색해 보면 이게 기본 패턴이라는 거. 그래서 전시도가 대부분 다 비슷한 형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를 잘 분석한, 특히 케이스를 중심으로 한다고 했죠. 상황이 주어지고 참고 자료가 주어집니다. 그럼 상황에서 문제점을 찾아내고 그 다음에 자신이 정책에 대한 논술을 해 나갈 때는 참고 자료를 충분히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거는 잊지 꼭 마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정리를 좀 했고요. 요 다음에는 이제 우리 기본 계획 있죠. 다문화 교육 기본 지원 계획이라고 이 내용이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좀 살펴보고 나서 그리고 이제 연습 문제를 통해서 또 교재에도 별도의 연습 문제도 있지만 제가 또 이제 유인물로 드린 연습 문제가 있는데 이거 연습 문제 통해서 1페이지에다가 한번 키워드를 써 넣는 연습을 이제 이렇게 순차적으로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좀 쉬었다가 진행하겠습니다.